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캣스 API를 도입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에 초점을 두면 되냐면 신경망 설계에 초점을 두면 됩니다. 신경망 설계에 왜 초점을 둬야 되니까 성능 때문에. 성능 괜찮은데? 97% 괜찮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네요. 97%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편의를 좀 추구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수행하신 이런 작업들도 케라스 API에서는 뭐 이런 거를 그냥 매번 하세요 해서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테스트 로스와 이제 테스트 애큐러시 이렇게 이제 해서 그냥 테스트 로더를 evaluate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제공하면 이제 테스트 손실과 정확도를 다음과 같이 바로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편리하죠. 그냥 evaluate에 넘기면 위에서 했던 코드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매번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직접 매번 똑같은 코드를 작성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편리하죠.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면은 많은 생산성에 이제 손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편의를 도모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성능이 너무 좋은데? 97%?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이 데이터가 너무 간단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이제 합성곱 신경망이 이제 왜 필요해지는가 그런 점들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례로서 패션 엠니스트라고 하는 이제 사례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엠니스트는 엠니스트인데 데이터셋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데이터를 적재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을 이미 이제 사실 가지고 왔지만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인데 패션 엠니스트라고 바꾸겠습니다. 뭐 여러 데이터셋이 있어요. 여러 데이터셋인데 이제 패션 엠니스트로 이렇게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루트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동일하게 수행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운로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테스트 데이터 셋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걸 권장하는데 이것만 바꿔주세요. 위에 있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엠리스트 앞에다가 패션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셀 복사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적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처음으로 적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진행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샘플을 하나 획득해 보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아직 로더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로더를 형성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단 요 데이터셋의 그 전체 이제 개수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6만 개 훈련 데이터 이제 6만 개 시험 데이터 10,000개입니다. 똑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이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샘플을 하나 얻어서 확인해 보시면 1바이 28바이 28이에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인 데이터셋에 클래시스라고 하는 이제 정보를 한번 이제 접근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개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개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이제 그 유형들이라고 하는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 정보 안에는 이런 목록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패션이잖아요. 패션.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첫 번째는 티셔츠, 뭐 트라우저, 바지, 풀오버, 드레스, 코트, 샌들, 셔츠, 스니커 뭐 이런 식으로 그 유형들이 10가지가 있는 건 동일한데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1, 28, 28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타겟 값이 이제 9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획득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 로더를 형성하지 않았으니까 이 PLT 이제 임쇼에서 그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형성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니까 조금 이제 작게 볼게요. 역시나 이제 이 이미지 하나를 출력하는 거라서 좀 이제 작게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스퀴즈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 색상 채널이 한 개밖에 없으면 사실 불필요하거든요.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냥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1 곱하기 28 곱하기 28이나 28 곱하기 28이나 이제 동일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있는 차원들을 없애줄 때 이 스퀴즈가 쥐어 짠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꽉 쥐어 짠다. 그죠? 꽉 쥐어 짜면은 이런 불필요한 차원들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스퀴즈, 쥐어 짜내버린다. 이렇게 이제 그 파이토치 API에서는 이런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넘파이에서는 조금 다르고요. 넘파이에서는 이 스퀴즈보다는 이제 리쉐입 이런 식으로 그냥 형상을 바꾼다. 이런 이제 단어를 쓰는데 그건 이제 API의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불필요한 차원은 이제 없애줘야지 그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했고 이제 스퀴즈를 이제 안 한 상태로 이제 해보시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제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 PLT 임쇼에서 기대하는 그런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퀴즈를 이제 통해서 이제 꽉 쥐어 짜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비교해서 좀 볼게요. 그래서 그 프린트에서 XI에서 원래 이제 쉐입을 알고 있는데 XI를 이제 스퀴즈를 한 상태의 쉐입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원래는 1 바이 28 바이 28인데 지금 이제 스퀴즈를 한 거를 어, 직접 살펴보시면 더 잘 납득이 되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퀴즈를 쥐어짜낸 겁니다. 불필요한 차원을 쥐어짜내버려 이렇게 해서 스퀴즈가 이제 됐고, 그래서 임쇼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컬러 이미지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컬러 이미지는 여기 엄연히 3채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스퀴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다른 처리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흑백 이미지, 블랙 앤 화이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보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이 y가 지금 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9번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y는 이제 정수인 코딩이 돼서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티셔츠는 0번인 거예요. 트라우저 바지는 1번이고 풀 오버는 이제 2번이고 드레스는 이제 3번이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9번이라는 건데, 그럼 이제 9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의 명칭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형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그 소개해드린 그 트레인 데이터셋의 이제 클래스에서 이 색인 번호를 이제 넘겨주면 9번에 대응하는 명칭이 목록에서 이제 출력이 이제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 유형의 명칭이 9번 발목 부츠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유형의 명칭을 여기서 이제 그 PLT 이제 제목으로 좀 한번 달아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요렇게 생겼대요. 요렇게 생긴 게 실제로는 이제 그 임의의 9번이라고 하는 걸로 됐는데, 요게 이제 발목 부츠래요. 처음 보는 데이터셋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용은 다른데 하필이면 6만 하고 만이네. 유형의 수도 10개인데 입력의 그 형태도 흑백 이미지에다가 28 바이 28로 동일하네.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우리가 그냥 엠리스트로 했을 때 97%에 가까운 98에 가까운 정확도를 얻었는데 그 모형이 그냥 요건데 똑같네? 그러면 98%의 성능을 보이는 이 모형을 패션 엠리스트에다가 적용하면 그 정도의 성능을 얻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면 만약에 그러시다면 모델 공장은 그냥 있는 거예요. 모델 공장은 이제 있으니까 사실상 그 요 아래에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바로 실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밑으로 가져올게요. 그래서 패션 앱리스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적재를 했는데 이 새로운 셀에다가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그냥 이제 그냥 해버릴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그 트레인 로더를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로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서 배치 생성기를 형성하는 거는 너무나 간단하죠. 그냥 우리의 트레인 데이터셋을 그냥 넘겨서 바로 이제 데이터 로더를 이제 만들면 되고,
트레인 데이터셋은 이제 XI, YI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번 그 하나씩 뽕뽕 뽑아내는데 배치 생성기는 이제 우리가 지정한 배치 크기로 이제 뽑아내 줍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은 셔플을 하는 게 권장되고 중요한데 테스트 로드는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안 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셔플 폴스이지만 하셔도 사실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성능에 이제 영향을 주거나 뭐 그러지 않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모델 공장은 그냥 저 함수에서 나올 거고 뭐 서머리는 볼 필요도 없이 이제 동일할 거고 그 옵티마이저를 수정할 필요가 없고 다중 분류잖아요. 지금도. 그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1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거라서 동일하고요. 에큐러시 이제 봐야 되겠죠. 에포가 아까 10번 돌렸을 때 우리는 98% 정도의 수준의 성능을 이제 원합니다. 근데 요 데이터가 달라요. 지금은 패션 데이터고 아까는 손글씨 데이터인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 패션 앱리스트는 앱리스트와 완벽하게 동일한 그 구성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제 바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돌려볼까요? 요 이 땅 하면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실상 이 데이터 로더를 다시 형성하시는 거 이외에는 수정 사항이 없죠. 그래서 이제 실험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는 두 번째 에폭에서 벌써 90점이 훌쩍 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80점대 한 후반 정도를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 90점대를 못 봤습니다. 89가 이제 좀 더딘 편이에요. 아까는 벌써 이 에폭 서너 번이면 90점대를 훌쩍 넘었고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90점 후반대를 이미 그 달성하고 여덟 번째는 뭐 98, 99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야 간신히 90이 나올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야, 고맙네. 90이 어디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떤가요? 영 효과가 없진 않은데 아까처럼 성능이 아까만큼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평가하는 것도 이제 아까 우리 도입을 했으니까 이 테스트 에큐러시 그냥 모델 이벨루에이트를 바로 이제 해야겠습니다. 테스트 에큐러시랑 이제 모델 이벨루에이트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요. 아까 우리가 도입했던 evaluat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바로 평가를 해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막 이거를 막 계산하고 이런 거 안 할게요. 그죠?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좋아 안 좋아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이게 아까 98%에 가까운 성능에 현저하게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 포인트 정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는 걸까요? 아까는 98%니까 사실상 거의 이제 해결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이게 그 신경망 모형을 막 훈련하고 평가하는 이제 이런 잡다구리한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모형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거에 대해서 성능이 나고 안 나오고가 관건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디테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성능이 안 나오는가 하면 이제 결국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냐면 데이터와 모델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성능의 삼축이라는 단어는 이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결국 이제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고리즘과 이 데이터의 이제 조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설정에 대해서도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설정들은 뭐가 있냐면 배치 크기, 그리고 아까 보신 학습률, 기타 등등, 뭐 퍼셉트론의 개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약간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상대할 것인가 이 점이 이제 성능의 가장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델 공장을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는 잘했지만 지금은 잘 못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신경망에서는 이 요 계층들이 깊어지면 딥러닝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층들을 추가하거나 퍼셉트론을 추가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성이 적절할지를 미리 아는 방법은 없고 여러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 공장을 이제 그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패션 애니스트 쪽으로 가져와서 좀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 공장을 만들기 전에 그죠? 여기다가 이제 그 정의를 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이 틀을 기반으로 해서 좀 수정하겠습니다. 딥러닝이 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은 그냥 계층이 많으면 딥러닝입니다. 이게 딥러닝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게 딥러닝. 그런데 이거를 하드 코딩으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우리가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떻게 하고 싶냐면 우리가 설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 계층을 추가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볼게요. 이 모델 공장에서 이거는 이제 하드 코딩을 해버리는 거니까 어, 여기서 이제 이 모델 공장에서 이제 히든 유니츠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록으로 받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추가할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이제 이 API적인 관점에서 좀 수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요 케라스 시퀀셔를 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연하게 추가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add 이런 방식으로 원하는 걸 하나씩 추가하는 이런 스타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 히든 유니츠가 목록으로 제시가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개를 했든지 간에 여기서 이제 그 포문을 순환하면서 애드를 어,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 마지막에는 이제 출력층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위쪽에서는 요 은닉층인데요. 설정에 따라 여러 층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잠시 훈련하는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고 서머리를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 공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랑 먼저 동일하게 되는지를 볼게요. 히든 유니츠에 이렇게 100이라고 하는 거를 전달해서 서머리가 이제 나오는지 먼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머리가 이제 아까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음 계층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제 100백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은닉층을 두 개를 어,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냥 은닉층을 두 개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와에서 추가적으로 한 층이 100으로 더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모형을 만드느라고 우리가 이거를 정의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모델 공장에 대한 수정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는 요렇게 한 거죠. 그냥 그 은닉층을 한 층을 추가했을 때 한 87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은닉층을 하나 더 추가해 보는 겁니다. 오, 왜 잘 안 되지? 이거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딥러닝이니까 오, 내가 원하면 그냥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추가하는 것이 이익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추가를 하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거 왜 100으로 했어? 아, 좋은 논인데요. 일단은 그냥요. 그죠? 이거는 그 줄여보고 늘려보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데 얘랑 똑같은 방식을 해야 돼? 아닙니다. 얘가 200이 될 수도 있고요. 4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별 기준이 없으니까 일단 복사 붙여넣기 편하게 100짜리로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얼마가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요. 그냥 다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이제 실험해 보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은닉층이 하나 더 추가가 된 상태고, 매개 변수가 그래서 한 만여 개 이상 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능력 있는 모형이 지금 이제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좀 괜찮나 싶어요. 그죠? 그래도 그 87 정도의 그 좀 근처에 이제 오는 것 같은데, 그죠? 처음에는 이제 되게 안 좋았지만 왠지 약간 빠른 것 같습니다. 약간 90에 가까워지는 속도가 살짝 빠르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이 이제 들고요. 지금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그 90을 이제 볼락말락 하고 있습니다. 오, 아까는 마지막에 90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중반 조금 지나면서 90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일도 보이랑 말랑해요. 그러니까 더 능력 있는 모형을 우리가 이제 형성해서 다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은가 싶기도 한데, 그 이 올라가는 게 지금 이제 처지고 있죠. 이게 이제 처지고 있어서 이게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90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90일로 마무리했고 다시 이제 테스트를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88이라서 아까 87.5에 비해서는 소폭 오른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한 요 정도 편차는 매번 할 때마다 한 1% 포인트 정도는 그냥 동일한 모델들도 이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한 가지 방향성은 뭐냐면, 이제 이 조합들을 다르게 탐구해 보는 거예요. 이게 100, 200으로 가볼까? 100, 200, 400으로 가볼까? 이런 식으로 100, 200, 100, 100, 100, 200, 200 이렇게 가볼까? 이런 어떤 조합들을 탐구하는 겁니다. 이 실험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꾸면 아주 능력 있는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다시 이제 실행하는데,
이제는 실험이 쉽고 모형의 구성을 하는 것도 이제 쉬우니까 더 이상 코드가 어려워서 신경망 훈련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꽤나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딥해지고 있죠. 그러면 딥러닝에서 딥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계층의 개수가 많아지면 딥합니다. 이게 막 깊은 이해를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레이어가 많아지면 딥러닝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아직은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이제 작은 편이에요. 근데 더 잘하는가, 그렇게 이제 구성해서 더 잘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죠. 왜냐면 여전히 이런 성능에 갇혀 있어요. 예, 더 우리가 능력 있는 모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결과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험하시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1990년대 초반에 신경망의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살펴보면 그 몰랐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모형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한 7만여 개 정도였는데 매개 변수가 이 매개 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요거는 초파리 수준도 안 되는 신경망이죠. 비교하자면. 근데 어쨌든 2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이제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1990년대 초반 신경망이 그렇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한 30년에 가까운 세월의 이유입니다. 1986년에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이 이제 그 신경망에 적용이 되면서 신경망 훈련이 이제 쓸만해지면서 이 1990년도에 지금과 같은 AI 벤처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제 지금처럼 신경망을 아무리 복잡하게 구성해도 영상 처리라든지 이런 우리가 원하는 걸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 큰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이 90년대부터 한 2010년 정도까지 20년에 가까운 그런 이제 세월 동안 신경망은 그렇게 각광받는 알고리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때는 요때인데요. 2000년대부터 이제 2010년대인데, 그죠? 그렇게 인기 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제 은사님이 이제 신경망 전공하셨고 미국에서 80년대 이제 전공하셨으니까 찐이죠, 찐. 찐인데 저도 이제 그 배웠는데 근데 당시에는 뭐 신경망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걱정이 이제 많았는데 이제 학교를 이제 나와 석박사 하고 나서 이제 나와 가지고 했는데 운이 좋았죠. 알파고가 이때 터진 거야. 그래서는 이제 알파고가 터지면서 이제 딥러닝이 갑자기 뜨고 막 신경망에 대해서 막 갑자기 막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운이 좋아야 돼요. 우리 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1980년대 이제 기억에 대부분은 재미없었어요. 직원이 많았어. 그죠? 본인의 대부분의 재미가 없었는데 터지면서 수요가 폭발했죠. 이제 너무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죠? 사람은 이제 그 하여튼 시대를 잘 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운이고요. 그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소개해드린 그런 관점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성능은 결국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조합입니다. 근데 지금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돌파구는 199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합성곱 신경망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그거의 초창기 형태는 90년대 후반에 등장했습니다. 초기에 성공적인 합성곱 신경망은 1998년 르넷입니다. 르넷은 합성곱 계층을 사용한 7층의 신경망으로 손글씨를 인식하는 모델로 활용되었습니다. 1989년 합성곱 신경망이 최초로 고안된 이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듬어져서 완성되었습니다. 1998년 여러 모델들의 비교를 위한 표준 데이터 집합을 도입하였고 합성곱 신경망과 다른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손글씨를 인식하는 다른 모델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주목받았고 손글씨 인식이 필요한 우편 서비스 등에 실제로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우편 서비스의 평가에 따르면 인식 오류가 1% 정도로 매우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미지 인식에 활용되는 딥러닝 모델은 대부분 합성곱 신경망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르넷은 2012년 알렉스넷이 해당 기술을 빅데이터에 대해 적용하면서 가치를 재평가받았습니다. 딥러닝에 대한 불씨가 점화됐는데 합성곱 신경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 1998년에 당시에는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용어가 아직 등장하기 전이었는데요. 르넷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왜 그러냐면 만드신 분의 이름이 그 르쿤이에요, 성이.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르쿤의 신경망에서 이제 르넷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분이 그 우편 봉투에 프로젝트를 이제 받은 거예요. 미국 우체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손글씨를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손글씨를 쓴 걸 자동으로 인식해서 우체국의 그 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우체국에서 요분한테 이제 프로젝트를 맡긴 거지. 근데 이제 요 르쿤이라는 분이 1980년대 역전파 알고리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신경망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신경망 전문가니까 자기는 이제 신경망으로 이제 쇼부를 보고 싶잖아요. 그랬는데 그 이 이미지 인식과 같은 경우에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정도의 세월을 거쳐서 이 르넷을 이제 내놨고 그때 이제 이 프로젝트가 99%의 인식률을 달성하면서 프로젝트에 이제 대성공을 거뒀죠. 이게 이제 합성곱의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해온 그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구조를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드신 신경망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망은 여러 개의 퍼셉트론이 여러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신경망이 비선형적 데이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 구성이 바로 여러 층의 퍼셉트론입니다. 단일 퍼셉트론은 상대적으로 입력과 출력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교해서 신경망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여러 층이 있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삽입되는 층들은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은닉층은 한 개 이상의 뉴런으로 구성됩니다. 뉴런의 개수는 데이터셋의 복잡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복잡할수록 뉴런의 개수가 증가해야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닉층 깊이도 역시나 신경망 모델 표현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역시 데이터가 복잡할수록 여러 계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 계층의 깊이가 깊어지면 그러한 구성은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셋과 은닉층의 구성을 정리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값을 찾기 위해 구성을 바꿔가며 실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개념도에서 보시면 요 동그라미 하나가 퍼셉트론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요 계층을 현재 케라스 API로 작성하면 레이어스의 덴스이고요. 퍼셉트론이 지금 3개죠. 그래서 출력의 개수가 곧 퍼셉트론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3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은닉층은 이제 비선형 활성화를 주로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현재로서는 이제 렐루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렐루는 2010년 정도에 등장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뭘 썼냐면 이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썼는데, 이 시그모이드는 이제 195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경망에 차용이 돼서 한 2010년 이전까지는 시그모이드가 이제 사용이 되어 왔었는데, 2010년에 이제 그 이 시그모이드에 대한 문제가 그 등장을 하면서 시그모이드는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닉층에서는요. 출력층에서의 역할은 좀 다르고요. 또 이제 시그모이드와 비슷한 것이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 과정에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결론적으로 사용되는 요 렐루를 그냥 이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로 끝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댄스 1이죠. 그래서 이 개념도를 보고서 케라스나 혹은 파이토치에서 파이토치에서는 이제 NN 리니어겠죠. 근데 대신에 파이토치에 NN 리니어를 쓰면 요 마지막은 이제 3개인데 요 앞쪽에 있는 것을 입력이 2개니까 이 2개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파이토치의 API는 입력과 출력을 모두 다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점이 이제 조금 차이점이고, 그게 조금 불편하죠. 그런데 이제 이 보시면, 야 이게 그래서 명칭이 리니어야 덴스야, 얘가 명칭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익숙한 명칭이고 문헌에서 많이 등장한 명칭은 이제 fully connected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고, 줄여서 이제 FC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그 밀집 연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케라스에서는 이 밀집 연결에 대응하는 이제 댄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수학적인 용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affine이라는 용어도 사용해요. 이게 이제 왜 affine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좀 수학적인 배경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그 완전 연결의 공식을 보면 요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맥락 없이 수학자들한테 보여주면 어? 이거는 그냥 어파인 변환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어파인 변환을 이해하는 거는 이제 직관적인 이해로서 제시드리고 싶은 거는, 요런 상자가 있는데 그 택배 같은 거 받으시면 상자가 막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주말에 버리려고 상자를 이렇게 좀 접어둘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어파인 변환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전이 일어날 수 있고 모서리의 길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죠? 안 달라져도 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게 근본적인 형태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냥 사각형이 조금 모양이 다른 사각형이 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 상대적으로 이제 선형적인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어파인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의미적으로는 이게 선형적이다 해서 파이토치에서는 리니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서로 원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데,
솔직히 이제 파이토치에서 선택한 리니어라고 하는 용어가 전혀 틀린 건 아닌데 이 용어가 잘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올바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이 완전 연결 계층이 영상 인식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정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올바른가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